대학교 강의실에서 한창 전공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학생들은 교수의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노트를 적고 있죠. 네, 보통의 평화로운 캠퍼스 풍경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강의실 뒷문이 막 거칠게 열립니다. 그리고 사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더니 단상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헉! 수많은 학생이 지켜보는 바로 그 앞에서 교수의 양팔을 붙잡고 그대로 연행해버립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교수가 연행된 이유가 무슨 살인이나 거액의 횡령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체포된 유일한 이유는 그저 조금 야한 소설을 썼다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거든요. 네, 단지 책을 썼다는 이유로요. 디스토피아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1992년 대한민국 연세대학교 강의실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한국 현대 문화사에서 정말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 사건이죠.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대학 강의실이라는 공간에서 현직 교수를 구속했다는 건 당시 시대상이 얼마나 억압적이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의 심층 탐구에서 깊게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1992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마광수 필화 사건,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입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들이 참 시사하는 바가 크죠. 맞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사건을 단순히 30년 전에 황당한 검열 사건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그것보다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당대의 경직된 도덕관념, 그리고 지배층의 위선이 한 지식인을 어떻게 억압했는지, 나아가서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의 일상과 직장 생활에 어떤 서늘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가 특정 도덕적 기준을 절대선으로 강요할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거든요. 맞아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위해서 시계를 1992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마광수 교수는 즐거운 살아라는 소설을 출간합니다. 네, 문단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작품이죠.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도대체 내용이 어땠길래 국가가 나서서 교수를 잡아갔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약간 상상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요즘 기준으로는요. 그러니까요. 이 소설의 주인공 사라는 자신의 성적 욕망에 아주 솔직하고 개방적인 여대생이었습니다. 기존의 한국 문학에서는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여성 캐릭터들은 대부분 결말에 가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으잖아요. 네, 일종의 도덕적 처벌을 받는 시기죠. 맞아요. 그런데 사라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 과정을 아주 즐겁게 묘사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당시 한국 사회의 영린을 제대로 건드린 겁니다. 영린을 건드렸다.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요? 1992년이라는 시기가 정치적으로는 이제 막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문화적이나 도덕적으로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질서가 굳건하던 때였거든요. 아, 겉으로는 민주하지만 속은 여전히 보수적이었군요. 그렇죠. 여대생이라는 단어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순결하고 단정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마광수 교수는 보란 듯이 그 환상을 깨부순 겁니다. 개인의 억압된 욕망을 긍정하고 사회의 경직된 윤리관을 도발한 거죠. 하지만 그 도발의 대가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검찰은 이 소설이 지나치게 외설적이라면서 마 교수를 전격적으로 기소해버리잖아요. 네,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죠.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기괴하다고 느낀 게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체포의 방식입니다. 아, 강의실 난입사건 말씀이시군요. 네, 굳이 학교 측의 협조를 구하거나 그냥 조용히 소환 조사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학생들이 다 지켜보는 강의실에 들이닥쳐서 수갑을 채워 끌고 난 걸까요?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연출 아닙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 체포 과정은 단순한 사법 처리 절차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권력이 기획한 일종의 공개적인 모욕이자 압박에 가깝습니다. 한 지식인의 존엄을 철저하게 짓밟으면서 대중과 지식인 사회 전체에 명확한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국가가 정한 선을 넘으면 네가 아무리 명문대 교수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매장시킬 수 있다. 이런 경고장을 날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고도의 정치적이고 폭력적인 퍼포먼스였던 거죠. 강의실이라는 학문의 전당에서 그런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게 정말 끔찍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당시 문단이나 학계 동료들은 가만히 있었나요? 아무리 내용이 파격적이어도 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교수를 구속하는 건 명백한 탄압이잖아요?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옹호했을 법도 한데요. 그 부분이 이 사건이 가진 또 다른 아주 비극적인 단면입니다. 옹호를 안 했나요? 네, 물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변호한 소수의 지식인들도 있었지만 당시 주류 문단과 학계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냉담했습니다. 와, 진짜요? 심지어 마 교수의 작품을 쓰레기 같은 삼류 외설이라고 깎아내리고 구속은 좀 심했지만 책 자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선을 그어버린 동료학자들이 수두룩했죠. 동업자 정신은커녕 오히려 같이 돌을 던진 거네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들 역시 당대의 억압적인 엄숙주의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학은 고상하고 진지해야 한다는 엘리트주의적 강박이 있었던 거죠. 성적 욕망을 가볍게 풀어낸 작품은 그들 기준에서 문학의 격을 떨어뜨리는 불쾌한 이단화였던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마 교수는 국가 권력의 폭력에 더해서 동료 지식인들의 엘리트주의적 위선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참담하네요. 마 교수는 재판 내내 자신의 책은 문학일 뿐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죠. 네, 안타깝게도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외설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결국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연세대학교에서 직위 해제 및 해직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문단과 학계에 던진 충격파가 어마어마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시점을 현재로 잠시 돌려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젊은 직장인인 여러분이 이 즐거운 사라를 읽는다면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글쎄요, 아마 다들 좀 의아해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다들 뭐야 이게 다야? 하면서 엄청 실망하실 것 같아요. 요즘 스마트폰만 열면 쏟아지는 자극적인 컨텐츠들에 비하면 그저 판타지성 섞인 야한 소설 정도일 뿐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기준으로는 전혀 충격적이지 않은 텍스트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1992년의 지배 권력과 기득권층은 그토록 격렬하게 분노하며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었을까요? 진짜 억압의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 아닌가요? 오늘 소스의 핵심 주장이 바로 그 지점을 객관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 교수가 처벌받은 진짜 이유는 단순히 야한 글을 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뭐였죠? 겉으로는 금욕적이고 도덕적인 척하면서 뒤로는 은밀한 쾌락을 추구하던 당시 지배층의 위선적 엄숙주의를 너무나도 신랄하게 찌르고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위선적 엄숙주의요? 낮에는 고결한 척하지만 밤에는 다른 얼굴을 하는 그런 이중성을 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정치인들이나 보수적인 지식인들은 대중에게 아주 건전한 도덕적 기준을 강요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룸살롱 같은 곳에서 온갖 향락을 즐겼거든요. 그러니까 마광수 교수는 너희들 뒤에서는 호박씨 까면서 왜 앞에서는 점잖은 척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대놓고 조롱을 했던 거네요. 네, 마 교수의 작품이 던진 그 불편한 진실이 지배층 입장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모욕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자신의 치부를 까발리는 마광수라는 존재가 눈엣 가시 같았겠네요. 감히 우리가 만든 우아한 가면모도회를 망쳐. 약간 이런 심리로 국가 권력을 동원해 억압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외설은 표면적인 구실이었을 뿐이고 본질은 지배층의 위선을 고발하는 지식인에 대한 권위주의적인 억압과 보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국가 권력과 사회의 위선에 짓밟힌 마광수 교수의 삶은 그 이후에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분위기를 조금 전환해서 사건 이후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재판 이후의 삶 역시 굉장히 기구하고 험난했습니다. 나중에 1998년에 사면을 받으면서 연세대학교로 복직을 하긴 하잖아요. 그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하는데 현실은 너무 달랐죠? 네, 학계와 사회가 그에게 찍은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복직 후에도 철저히 따돌림을 당했고 심지어 연구 실적 부실 등의 이유로 제2명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연구 실적 부실이요? 아니 문학을 하는 교수가 계속해서 작품을 썼는데 전통적인 학술 논문이 없다는 이유로 쫓아내려 했다는 건 그냥 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옹졸한 핑계 아닙니까? 네, 사실상 주류 학계의 합법적인 2차 가해였죠. 한번 이단화로 낙인 찍힌 개인이 법적으로 무죄나 사면을 받더라도 사회적 린치가 어떻게 일상을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집요한 괴롭힘 속에서 마 교수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언론 인터뷰 자료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구절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난 실패한 인생이다. 한 많은 인생이다. 이렇게 회한 어린 말들을 남겼더라고요. 천재적인 지식인이 세상에서 배척당한 뒤 스스로를 실패작이라 부르게 되기까지 겪었을 그 인간적인 고통이 너무 깊게 다가왔습니다.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깊은 상흔이었을 겁니다. 그 우울증과 고립감의 무게는 결국 정년 퇴임 후인 2017년 자택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는 참담한 결말로 이어지고 맙니다. 정말 비극이네요. 이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필화 사건 이후 겪은 고통과 사회적 낙인의 연장선상에 있는 명백한 비극이죠. 자, 청취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옛날 이야기네. 근데 지금은 2026년인데 이 이야기가 오늘날의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거든요. 네, 거대한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닌 그냥 장사미사 같은 평범한 개인인 우리들은 이런 지배 세력의 억압에 얼마나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 경고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유명하고 권위 있던 대학 교수조차 권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표현의 자유가 결코 당연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소스에 등장하는 현대의 사례를 하나 연결해보면 상황은 더 명확해집니다. 어떤 사례죠? 법의 심판자로서 타인을 정죄해야 하던 모 판사가 밤에는 강남 룸살롱에서 불법적인 접대를 받다가 적발된 의혹 사건 기억하시나요? 아, 기억납니다. 낮에는 법복을 입고 엄격하게 굴면서 밤에는 유흥에 취해 있었던 그 사건. 이것을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보면 낮과 반이 다른 공직자들의 모습이 마 교수가 비판했던 위선적 엄숙주의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변치 않는 위선의 사례네요. 이걸 우리 청취자분들의 직장 생활을 한번 끌어와 볼까요? 직장 생활에도 완벽히 적용되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의 오너나 경영진 역시 낮과 밤이 다른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투명한 경영이나 소통을 외치면서 뒤로는 편법을 저지르고 다름을 배척하는 경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소스의 핵심 교훈입니다. 맞아요.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건 정말 위험하죠. 전문가님, 오늘의 심층 탐구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해 주시죠. 네, 마광수 교수의 필화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권위나 도덕성 뒤에 숨겨진 이면을 늘 의심해야 한다는 거죠. 의심하라. 네, 맹목적인 추종 대신 스스로 판단하는 깨어있는 비판의식을 가져야만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억압과 마녀사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참 많은 여운을 남기네요.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1992년에는 한 지식인을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켰던 소설이 불과 몇십 년이 지난 지금은 평범하고 가벼운 콘텐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맹렬히 비난하거나 절대적인 금기로 삼아 억압하고 있는 무언가도 30년 뒤 미래 사람들이 보기엔 그저 어처구니 없는 마녀사냥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는 또 어떤 거대한 위선의 가면을 단체로 쓰고 있는 것일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볼 만한 화두네요. 네, 이 질문을 스스로 곱씹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